여러분 안녕하세요. 교계사 7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약사 마지막인 중화민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중국의 아편전쟁이 그 당시 조선과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고 그리고 중국 근현대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중화민국에서 이 민이라는 건 뭐냐?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썼죠. 이건 눈이고 이것은 화살입니다. 이 민이라는 한자는 백성민이라고 하는데 역사 과목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물론 정치 사회에서도 중요한 개념이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낱말의 의미는 처음 의미가 만들어진 다음에 계속 새로운 의미가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원래 이 백성민자는 전쟁 포로였죠. 전쟁 포로에 한쪽 눈을 찔러서 화살로 찔러서 애꾸를 만들고 그래서 노예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의 뜻은 노예란 뜻이었는데 여기에 다스림을 받는 자란 뜻과 어리석다는 뜻도 포함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어리석다는 힘이 없다는, 즉 재산이 없고 배경이 없는, 권력이 없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민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농민, 어민처럼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무지랭이,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술가라고 할 때는 가는 전문성이 있을 때 가를 붙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민에서 인은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을, 재산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술민이란 말은 없습니다. 왜? 민이라는 건 듣보잡이거든요. 재산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 예술을 하려면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술민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인정할 때는 예술가, 나름대로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예술인, 지식과 뭐 전문성이 좀 있을 때 예술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 때는 민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농민, 어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 그런 작품을 민속품이라고 하고 또 이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지내는 풍속, 이것을 민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예술 작품을 민예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훈민정음이죠.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 백성을 가리키는 올바른 소리란 뜻인데 여기서 민은 누구냐? 힘도 없고 백도 없는 무지렁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글자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눈을 뜨고 있으면 볼 수는 있지만 눈을 뜨고 있다고 글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까막눈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맹인 사람들이 민이에요. 그들을 가리키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죠. 글을 알아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10년에 대한제국이 멸망하죠. 요전에 일본과 강제로 맺은 조약이 을사늑약입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데, 즉 나라가 없어지고 왕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서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 가지고 원료를 싼 값에 빼앗아가고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고 다시 거기서 만든 상품을 식민지에다 파는 것. 이것이 제국주의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가 일본으로 계속 넘어가면서 조선 사람들은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1919년 3.1 만세운동이죠. 그런데 일본의 체포령이 내려지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애국지사들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상해로 넘어가서 임시정부를 만듭니다. 그때 만든 나라 이름이 뭐죠? 더 이상 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의 나라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이 당시에 나라 이름을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민의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나 다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녀가 평등하고 그전에는 여성들은 조선 후기에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조선 전기만 해도 아들과 딸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는데 조선 후기에는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남 취급을 했어요.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남녀평등. 그 다음에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주었는데 이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주었다는 것은 1920년 미국 그리고 프랑스도 민주주의 나라 프랑스 혁명으로 민주주의가 시작됐다고 하는 프랑스의 경우도 1944년에 여성들에게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즉 선거권, 비선거권이죠. 선거권이 바로 투표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는 유럽의 스위스는 연방국가입니다. 어떤 주는 1990년이 돼서야 여성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여성 참정권은 매우 이른 시기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왕정이 아니라 주권, 나라의 권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 왕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이 갖고 있다. 이것이 정치 형태로 얘기할 때는 공화정이고 제도로 얘기할 때는 공화제가 되는 거죠.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사회 정치에서 문화에서 이 민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여기에서는 중국의 역사를 다루는 부분이긴 하지만 한중일은 역사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특히 19세기 후반의 역사에서 중국과 조선과 일본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화 부분과 관련되어 있죠. 개는 열다란 뜻이고 화는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서 바뀌는 것, 즉 개화의 뜻은 사람의 지혜가 열린다는 뜻인데 역사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전의 낡은 문물에서 제도에서 벗어난다는 뜻이 되는 거죠. 바뀔 화자입니다. 바뀔 화. 그래서 원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다루는 과목이 화학이죠. 화학. 그리고 국의 음화, 전설 모음화, 국어 문법에서 다루는 의문 현상에는 이 화자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뀔 화자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뀔 화자 위에 들어간 건 풀초죠. 즉 꽃입니다. 그래서 이 개화는 동음이연데 이 개화는
꽃이 핀다는 뜻입니다. 자, 이 꽃의 이름 뭐죠? 무궁화죠. 우리의 나라꽃이지 않습니까? 국화입니다. 무궁화라고 하는데 이 무는 부정입니다. 아니다, 없다. 궁자는 자, 기본자가 요겁니다. 활궁자. 활 쏘는 사람이 궁수죠. 그런데 여기서는 왼쪽에 몸신이 들어갔어요. 몸을 활처럼 구부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 뭐가 들어갔어요? 구멍혈이 들어갔습니다. 구멍은 한쪽이 막혀 있죠. 그래서 다 했다, 끝났다란 뜻입니다. 막혀 있다. 그래서 궁핍하다라고 할 때 이 글자를 쓰죠. 그럼 무궁화는 뭐냐? 다함이 없이 피는 꽃이다. 화무 10일홍, 열흘 동안, 열흘 이상 붉은 꽃이 없다. 즉, 뭐든지 아무리 좋은 것도 일시적이라고 얘기할 때 화무 10일홍이다. 열흘 동안 붉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보통 꽃이 폈다가 질 때까지 열흘 정도면 끝나는데 이 무궁화는 한쪽에서 꽃이 봉우리가 맺혀서 피었다가 그 꽃이 떨어질 때쯤 되면 다른 쪽에서 또 꽃이 핍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담이 없이 계속 이어서 피는 꽃이기 때문에 이름이 무궁화입니다. 그래서 다함이 없다. 다할궁, 다할진입니다. 기진맥진. 기와 맥이 닿았을 때 온몸에 힘이 빠졌을 때 기진맥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궁무진하다는 것은 다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궁무진한 꾀가 나온다, 계획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화기에 해당하는 중국의 역사가 뭐냐? 아편전쟁입니다. 이 아편전쟁은 조선과 일본에 매우 중대한 충격을 주는데 대응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조선과 일본의 대응 방식이 다르다. 조선은 어땠느냐? 이 아편 전쟁에서 수천 명의 영국 군대가 그 거대한 세계 최고라고 믿었던 중국을 꺾는 걸 보면서 서양에 대한 공포심을 가졌죠. 그래서 나라문을 걸어 잠궜어요. 자물쇠란 뜻이죠. 문을 걸어 잠그는 것. 이것이 쇄국입니다. 그래서 쇄국 정책을 내세웠고 그 다음 위정척사, 올바름을 보위하고 지키고 사악한 것, 즉 서양 세력이죠. 그것을 밀칠척자죠. 지난 시간에 척력, 인력을 했습니다. 밀칠척자죠. 그러면서 그 전에 나름대로 개화를 하려던 노력, 즉 북학입니다. 이 북쪽은 뭘 가리키는 거냐? 청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청나라를 통해서 서양의 근대 과학과 문물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시도가 북학입니다. 그래서 이 북학은 조선 후기 실학파의 한 갈래예요. 이것이 위축됩니다. 쪼그라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척화인데 뭐라고 써 있느냐? 양이 침범.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비전 즉 싸우지 않으면 즉 바로 화다. 화평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화. 즉
주화다. 지난 시간에 병자호란 때 주화파가 있고 척화파가 있었죠. 평화협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주화파죠. 즉 화평을 주장하는 것은 매국인이다. 나라를 팔아먹는 짓이다. 그래서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10가지 경계, 10계, 저팔계, 8가지 계율, 저팔계죠. 오는 보통 나란 뜻이지만 우리란 뜻도 있습니다. 우리의, 만년, 만세죠. 만세. 만년 동안 자손에게 경계하고자 한다. 즉 우리의 만년 후대 자손들에게 경계한다. 즉 주화를 하지 말아라. 그것은 매국이다. 즉 척화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병인년에 만들고 20세기 초까지도 그 연도를 따질 때 서기 이런 걸 안 쓰고 이렇게 십간과 십이지를 사용해서 연도를 표시했습니다. 병인년에 만들고 무엇을 만들어요? 비석을. 신민년에 세웠다. 이때 서양 군대가 계속 우리나라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병인 양요가 있고 신미 양요가 있었습니다. 서양이 소요를 일으킨다. 시끄럽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척화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일본은 어땠느냐? 아편전쟁 그 직전에 미국의 흑함, 검은 배인데 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하는 배죠. 그래서 항공모함, 구축함, 순양함 다 싸움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싸움배가 아니면 보통 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선, 여객선. 왜 흑함이라고 하느냐? 왜 검은색이냐? 철판으로 됐기 때문에. 철판으로. 이 철판 녹슬지 않기 위해 검은색을 칠했겠죠. 그래서 흑함이라고 부르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 거대한 배를 처음 봤습니다. 이게 미국 페리 제독. 자, 독이라고 하는 것은 육군으로 얘기하면 별자리입니다. 별자리. 그런데 함대가 여럿일 때 그 함대를 통괄하는 우두머리가 제독입니다. 그러면 해군 전체를 지휘할 때 뭐라고 하느냐? 우두머리 도자를 써서 도독이라고 합니다. 육군에서는 원수라고 했는데 원수를 총괄하는 가장 높은 원수가 도원수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것이 시인데 시. 특히나 많이 모여 사는 것을 도시라고 하죠. 도는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독이란 함대 사령관이 제독이고 해군 총사령관은 도독이라고 합니다. 도원수. 그 페리 제독, 미국 함대 우두머리죠. 흑함. 그래서 검은색은 바로 쇠를 의미한다. 그 전에 대부분의 배는 뭐였죠? 나무로 만든 배였죠. 목선이었습니다. 즉 흑함이라는 것은 목선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배를 보시면 여기 물레바퀴처럼 바퀴가 이렇게 달렸어요. 증기로 이 바퀴를 돌리는 겁니다. 19세기에는 이런 배들이 많았죠. 이런 거대한 배들이 일본 앞바다에 나타나니까 일본 사람들은 너무나 무시무시해서 겁에 질렸죠. 그래갖고 페리 제독이
자, 개항을 해라 하고 요구했죠. 그래서 일본을 무력으로 처음에 일본을 진압한 것이 바로 미국인데, 이어서 다른 나라들도 이제 일본한테 개항을 요구해서 열었는데, 일본에게는 상당히 다행스럽게도 바로 이어서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남북전쟁이 없었으면 일본이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을 텐데, 미국이 일본을 손볼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도 개항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각의 나라들도 자기 나라의 다른 식민지 지배와 국내 사정 때문에 일본을 먹어치우지 못했습니다. 즉, 일본은 재수가 좋아서 식민지를 피했던 거죠. 그 사이에 일본은 개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떤 과정이냐? 일본은 흑함이 나타날 때만 해도 막부였습니다. 이건 천막이라는 뜻이죠. 그럼 천막 정부라는 게 뭐예요? 네, 야전군입니다. 전투 중에 그 우두머리가 전쟁을 지휘하는 장수였죠. 장군. 그래서 전투 중이었고 그, 그 여러 장군이 있었지만 그 중에 힘센 장군이 실질적으로 지배했기 때문에 이때의 정부를 막부라고 합니다.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밑에 수건건이 들어가 있죠. 천막입니다. 그래서 막부를 지휘하는 이 장군을 일본에서 뭐라고 그러냐, 쇼군이라고 합니다. 쇼군. 한국 발음은 이렇게 쓰는 거죠. 당연히 조선이나 이 영향으로 조선과 마찬가지로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뒤에 이어서 흑함의 요구로 할 수 없이 개항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때 몇 년 뒤에 나라를, 일본의 미래를 걱정하는 일부 실력자와 젊은 하급 무사들, 이 무사를 사무라이라고 하죠. 그 무사들이 막부 정권을 엎어뜨립니다. 넘어뜨려요. 그러면서 그럼 나라의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 전에 이름만 있었던 천황을 다시 왕으로 모셔옵니다. 권력자로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공화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본은 왕정으로 갑니다. 왕정. 왕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왕정.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요. 복고. 요즘은 이제 이 복고를 레토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상식에서 얘기할 때 레토르. 그래서 일부 실력자와 젊은 무사들이 문호를 빨리 개방하고 나라의 체질을 개선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다음 해에 명치유신을 일으키죠. 이 명치가 일본 발음으로 메이지입니다. 명치는 황제의 나라에서 연호를 쓰잖아요. 그래서 즉위한 해가 명치 1년, 그 다음 해가 명치 2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천황의 연호는 소화였어요. 소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소설이나 역사책을 보면 소화 몇 년, 20 몇 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연호입니다. 그러면서 체질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강력한 중앙집권적 근대 정부를 만들어요. 그전엔 뭐였어요? 지방분권이었죠. 지역별로 실력자가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서구식 징병제를 도입해요. 이때 화승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무사들은 오랜 기간 활 쏘고 칼을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총을
총 쏘는 법을 가르치는 건 일주일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도 군인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젊은 사람들을 군인으로 전부 걷어들입니다. 이것이 징병제도예요. 어떻게 군대를 조달하느냐, 군인을 조달하느냐, 이것이 징병제인데, 일제 말기에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조선 사람들을 데려가서 노동자로 끌고 가서 거의 돈도 안 주고 부려먹었습니다. 물론 그 군표라는 걸 주었어요. 나중에 너희들 고국으로 조선으로 돌아갈 때 돈으로 찾아갈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패전하면서 아무 쪽에 쓸 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군인으로 만들어서 군인으로 걷어들이는 것, 군인을 만드는 것, 이것이 징병이고, 노동자로 강제로 끌고 가는 것, 이것이 징용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대규모 군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똑똑한 젊은 애들을 유럽과 미국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나라에서 공장과 기업을 만들기도 하지만 민간 기업도 키워요. 그러니까 빠르게 전 국토가 공장으로 바뀌는 거죠. 산업화가 매우 빨리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잉으로 생산되죠. 결국은 물건을 팔 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본주의는 제국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값싼 원료와 노동력, 그리고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을 팔 시장에 필요한, 이것이 근대적 제국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화혼양제를 주장합니다. 이 화는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노래 부를 때 음이 서로 어울리는 게 화음이죠. 어울릴 화자예요. 그런데 일본에서 화라고 할 때는 평화, 화평이라는 뜻이 아니라 일본의 정신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정신, 혼은 일본의 것으로, 그 다음 기술과 재료는 서양의 것으로, 그것이 화혼양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혼을, 이걸 뭐라고 그랬냐? 대화혼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정신이 화인데 아주 위대한 화다. 그래서 자기들의 정신을 대화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군국주의로 바뀝니다. 그래서 군국주의 시대에는, 그럼 군국주의란 뭐냐? 군사력에 의해서 대외적 발전을 국가 발전의 중요한 목표로 보고, 그러니까 국가의 발전의 핵심을 군사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력 강화의 모든 것을 종속시키는 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천황은 허수아비고 군 장성들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군국주의입니다. 그럼 이 시대는 당연히 지들은 사무라이를 매우 강조하죠. 그래서 맹목적인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패전하게 되니까, 점점 기록하니까 나중에는 카미카제 특공대를 만들죠. 그래서 죽을 걸 뻔히 알면서 비행기를 몰고 항공모함에 부딪히는 거죠. 이것을 걔네들은 대화혼이다. 그러면서 원나라가 일본을 침공할 때 신의 바람이 불어와서, 즉 태풍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구했다. 그래갖고 그 바람에 이름을 카미카제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옥죄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마지막까지 미군의 저항에서 싸우다가 결국 방법이 없으면 마지막 한 발을 남기거나 수류탄 하나를 남겨가지고 그걸 터뜨려서 한꺼번에 다 죽는 거예요. 이 옥새라고 하는 것은 옥처럼 아름답게 분쇄기 아시죠? 부서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옥처럼 아름답게 부서짐, 즉 크고 올바른 위에 명예를 지키며 죽는 것을 옥쇄라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일본 군대는 마지막엔 저항하며 싸우다가 마지막엔 수류탄을 터뜨리거나 자살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옥쇄를 했는데 대부분이 옥쇄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얘기하는 대화혼입니다. 어쨌든 이 화혼양제는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받아들여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정치, 법률, 교육, 사회제도, 신분 제도를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 제도를 없앱니다. 그러면서 아시아는 한자로 쓰면 아세아가 되는데 아시아는 후져서 미개한 민족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아세아에서부터 벗어난다. 모자 벗는 게 뭐죠? 탈모, 탈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과 완전히 동떨어진 행동, 이런 것을 일탈 행동이라고 해요. 머리카락이 없어지는 거 탈모죠. 모자 벗는 것도 탈모지만 동음 이의어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진작부터 탈화론을 내세웠어요. 그러면서 아시아에서 벗어나 서양의 구성원이 되자. 그래갖고 법률과 제도는 유럽식으로 바꿉니다. 근데 유럽의 법제도라고 하는 것은 합리주의, 이성에 토대를 둔 이성에 부합하는 합리주의를 내세우죠. 그렇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잔인하긴 했지만 법제도 자체는 합리적이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적대국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기껏해야 감옥살이 최대 3년밖에 안 했습니다. 법률 제도 자체는 유럽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동아일보가 있죠. 동아라고 하는 것은 동아시아란 뜻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 중에 기아가 있죠. 기아는 일어날 기자예요. 그래서 기아의 뜻은 일어나는 아시아란 뜻입니다. 중국 근대의 시작은 1911년 순원이 중심이 된 한자는 손문이라고 있죠. 중국 발음이 순원. 순원이 중심이 된 신의 혁명부터입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수구 기득권 세력과 군벌에게 막강한 권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수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옛날 것을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수구입니다. 기득권, 이미 기자예요. 득은 얻을 득, 이미 가진 것이 많은 층을 기득권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들이 수구 기득권 세력인데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회주의적으로 힘 있는 자와 동맹을 맺고 배신을 하고 자기 세력 확장에만 골몰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군벌이라는 건 요것은 안에 것은 7벌자인데 문이 들어가면 문자죠. 그러면 이것은 무리벌자가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끼리끼리 뭉쳐있는 것이 군벌이고 돈이 많은 자본가가 끼리끼리 뭉쳐있는 것이 재벌입니다. 그리고 출신 학교별로 끼리끼리 뭉쳐져 있는 것을 학벌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는 학벌 사회죠. 결국 끼리끼리 뭉쳐서 자기들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누군가 정당하게 누릴 권리가 있는 사람들의 그 기회를 빼앗는 것이죠. 그래서 청은 멸망했지만 여전히 이들의 세력이 지속되는 시기입니다. 신의 혁명의 중심이 되었던 순원은 호가 중산이에요. 그래서 손중산이라고도 부르죠. 옛날에는 그 사람의 이름은 잘 안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충무공 벼슬 이름이나 호를 붙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사람은 그 어릴 때 아편 전쟁이 시작된 곳 그리고 태평천국의 난이 있었는데 그 태평천국의 난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전봉준의 동학농민전쟁처럼 농민혁명이었습니다. 그 태평천국 농민혁명의 지도자였던 홍슈치안을 존경하면서 자랐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19세기 미국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들이 미국의 영토인 하와이 사탕수수밭에서 노동자로 일했죠. 거기서 맏형이 큰형이 그 노동자로 시작했지만 성공을 해서 하와이에서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래갖고 이 순원은 하와이에 가서 그 형의 도움으로 하와이에서 대학 교육을 받고 그리고 형의 도움으로 홍콩으로 돌아와서 의대를 졸업했죠. 그러면 이제 하와이에서 대학 교육을 받았으니까 영어에 능통하고 국제 정세에 밝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탕이 돼서 삼민주의를 내세웠죠. 삼민주의. 민족, 민주, 민생. 그래서 세 가지 민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삼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순원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은 그 캐나다 밴쿠버에 그 순원 공원이 있습니다. 그 순원 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순원의 흉상, 가슴 흉자죠. 머리만 있으면 두상, 가슴까지 나오면 흉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달면 흉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훈장 같은 걸 여기다 달면 흉장이라고 하고 어깨에 다는 계급장 같은 것은 견장이라고 합니다. 어깨 견자를 써요. 견갑골. 거기에 이제 이 오른쪽은 뭐라고 썼냐면 황제와 왕조를 개혁하고 그리고 그 민국을 시작하자. 대한민국처럼 민의 나라를 세우자라는 내용이고 왼쪽에는 그 수풀이 우거진 이곳은 아름다운 꽃과 경치가 아름다움
곳인데 선생을 중국에서는 선생이 존칭입니다. 존경의 뜻을 나타내요. 그래서 선생을 우러른다 라는 뜻입니다. 신의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게 잘 진행이 안 되죠. 당연히. 왜? 수구 기득권 세력과 군벌들 때문에. 그 다음에 오사운동이 일어나는데 5월 4일 날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오사운동은 3월 1일 날 같은 해 3.1 만세운동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해요. 저 별 볼 일 없는 조선에서도 독립을 하겠다고 만세운동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오사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만세운동, 대한독립 만세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새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새는 해, 년이란 뜻입니다. 올해는. 그 다음에 10년, 20년 할 때 그 년입니다. 새예요. 그러니까 만세라고 하는 것은 만년이란 뜻입니다. 만년, 만세. 원래 만세는 황제를 찬양할 때 만년 동안 영원하십시오라고 할 때 만세라고 하는 것이고 왕에게는 그거보다 작은 천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일 때 천세, 황제일 때 만세인데 결국 대한독립 만세는 대한의 독립이요 만년 동안 영원하라 이런 뜻이죠. 자, 한 가지 더. 한 살, 두 살 할 때 이 살은 고유어입니다. 새는 한자어죠. 그랬을 때, 자, 고유어가 오면 고유어는 고유어와 결합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고유어죠. 그래서 고유어는 고유어와 결합하고 한자어는 한자어와 결합합니다. 그래서 10살이라고 하면 한자어로 얘기할 때는 10세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 10살 또는 10세 이런 말은 안 쓴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고유어끼리 한자어끼리 결합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새의 뜻은 년이라고 그랬죠? 그럼 새해가 되어서 새로운 해가 되어서 절을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세배라고 하죠. 절배자입니다. 그 다음 1년과 해와 달 이것을 시간을 세월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연세라고 하죠. 올해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나이. 우리 한자어로 쓰면 좀 더 존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나이가 몇 살이니? 이렇게 물어보지만 어른한테는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와 이 세는 동음이의 어입니다. 이 세대라고 할 때 세자는 열십, 열십, 열십. 그래서 이 세는 30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는 아버지가 되어서 다시 아들을 낳을 때까지, 즉 30년이 한 세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사운동은 뭐였느냐? 반제 반봉건이었어요.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었습니까? 예, 동학농민전쟁 때 내세운 게 반제 반봉건이었죠. 반제, 반외세, 이 제는 제국주의입니다. 봉건이라고 하는 것은 핏줄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신분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중국은 그런 점에서는 조선보다는 늦은 거죠. 그래서 이 오사운동은 중국의 민족주의 운동의 시발점이에요. 시발하면 학생들은 웃는데 시는 시작한다는 뜻이고 발은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뭐부터라고 할 때 그 부터를 시발격 조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8 아닙니다. 그건 욕이죠. 자,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중국은 근대화를 하기 위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갖고 23년에 국민당을 만들어서 대표단을 소련에 파견해요. 그러니까 이 국민당은 말하자면 민족주의인 겁니다. 민족주의. 23년에 국민당의 대표단을 그 당시에 반제국주의 나라가 어디냐? 소련이었죠. 소련. 제국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또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유일한 나라가 그 당시에는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은 소비에트 유니온을 번역한 말입니다. 소비에트는 좀 이따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소련을 갔다 오고 나서 국민당 개조선언을 합니다. 바뀌겠다. 왜? 민족주의라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 민족주의의 또 다른 면이 뭐냐면 제국주의입니다. 우리 민족은 잘 나가야 돼. 제국주의죠. 그래서 민족주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국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민족 해방전선이 있습니다.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투쟁. 그래서 민족주의의 한계 때문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조를 하는 거죠. 바꾸겠다. 그래서 이 민족주의와는 대립되어 있던 공산당이나 사회주의 청년단원이 여기에 가입을 하죠. 그래갖고 혁명을 위한 통일전선을 만듭니다. 자, 이 민족주의와 관련해서 좀 칼막스에 대해서 칼막스의 경제사관에 대해서 좀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에서 발전사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냐? 역사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생산력이 발전한다라는 겁니다. 생산력 발전. 그래서 역사는 발전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칼 마르크스가 인류의 역사를 구분할 때 어떻게 나눴느냐? 이렇게 나눴습니다. 원시 사회는 공산사회였다. 공산사회. 왜냐? 공산사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으로 생산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생산의 도구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겁니다. 이때는 쪽수가 많은 게 중요했거든요. 쪽수가 많아야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생산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쪽수가 많아야 생존하는 데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 생산을 하고 공동 분배를 했던 겁니다. 왜? 한 명이라도 굶어 죽으면 쪽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사냥을 할 때 사냥을 우두머리와 족장과 시족의 장과 그 다음 그 사냥을 하는데 큰 공로를 세운 공로자는 맛있는 부위, 어디가 맛있는 부위겠어요? 단백질이 많은 곳, 즉 뇌라든가 척수, 척추 안에 있는 신경다발 있죠? 그것을 척수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두머리와 공로가 큰 사람에게 나눠주지만 나머지는 살덩어리라든가 뼈 이런 것들은 나누어서 먹었어요. 한 명이라도 더 늘려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원시 공산사회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의 특징이 뭐냐? 노예제 사회입니다. 이 노예라고 하는 건 자유민과는 대립되는 개념인데 이 유럽의 자유민이라고 얘기하면 성인 남자만 자유민이었습니다. 여자나 어린애는 자유민이 아니었어요. 즉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들은 노동을 하지 않아요. 누가 하느냐? 노예들이 전부
노동을 해서 생산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로마라든가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은 침략을 해서 약탈하는 거죠. 그리고 포로를 잡아서 노예를 만드는 겁니다. 앞에서도 백성민자 보셨죠? 포로를 잡아서 눈을 화살로 찔러서 애꾸눈을 만들어서 표시하는 거죠. 이것이 유럽의 경우, 서양의 경우에는 이 침략과 약탈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3월이 되면 군대를 정비해서 침략 전쟁을 나갑니다. 그 3월이 로마의 달력으로는 1월이에요. 그럼 3월이 영어로 뭐죠? 마치죠. MARCH. 마치의 뜻은 뭐가 있습니까? 행진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군대가 출정한다는 뜻이죠. 그게 로마의 1월이었는데 서양 달력에서 그 1월이 3월로 바뀌면서 3월이 마치가 되는 겁니다. 침략 전쟁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동양 사회는 그렇게까지 처음에는 노예들이 존재했지만 이렇게 침략을 통한 포로를 노예로 만드는 짓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 노예가 생산을 담당하던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에 의해서 강도들이 사방에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힘센 강도한테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생산한 것을 갖다 바치는, 그래서 반은 노예의 상태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농노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페전트예요. 페전트. 농노. 소작인이죠. 소작인. 우리가 영어에서 농민이라고 하면 farmer라고 합니다. 자기 땅을 갖고 농사 짓는 사람이 농민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소작인은 영어에서는 peasant라고 얘기해요. P-E-A-S-A-N-T. 그래서 바로 이 노예제가 유럽의 경우와 동양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역사가 똑같이 가지는 않아요. 그 뒤에 중세는 봉건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 강도의 우두머리가 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백작, 후작, 남작 이렇게 됩니다. 그 백작, 후작, 남작은 얼마나 그 큰 강도대를 갖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때는 가장 힘이 셌던 강도대였지만 다른 작은 강도대들이 힘이 점점 커지면 이 왕이 됐던 강도대의 무리가 힘이 점점 약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쌍무계약이 됩니다. 영주는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대신에 왕은 영주에게 땅을 주어요. 한쪽이 어기면 다른 쪽도 어깁니다. 그것이 서로 의무를 지는 계약. 그래서 쌍무계약이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면서 영주 중심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 영주가 갖고 있는 넓은 땅을 장원이라고 하는데 장원 내에서 자급자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농노의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들 중에 평민들 중에 그 영주에게 돈을 바치고 농노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거나 아니면 장사를 해가지고 점점 부유해집니다. 그들이 바로 부르주아고 그들을 시민이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서울특별시민과는 다른 뜻이에요. 지금은 시민하면 도시에 사는 사람이 시민이라고 하지만 원래 시민의 의미는 부르주아,
자본가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신분, 계급, 즉 계급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왕, 영주, 귀족, 기사, 그 다음 성직자, 농노, 이 계급이 해체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분 대신에 돈이 지배하는 사회로 바뀌어요.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는 이윤을 최대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엄청나게 공장들이 생기면서 기계가 노동을 대신하니까 굳이 힘센 남자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과 아이들이 대신 노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18세기, 19세기까지 영국 런던이라든가 프랑스 파리 같은 데서는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이 상당수가 아이들이었어요. 레미제라블이라든가 올리버 트위스트 이런 소설을 보면 그런 배경들이 나옵니다. 그 아이들이 평균 하루에 16시간씩 노동을 했습니다. 아이가 졸면 공장주는 졸음을 쫓기 위해서 쇠를 써는 톱, 줄을 가지고 이빨을 갈아버렸어요. 이에 신경이 노출돼 가지고 고통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전보다도 더 악독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인간의 역사를 연구를 해가지고 이 경제사 이론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 돈이 한쪽으로 몰리고 대부분은 극도로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불알 두 쪽밖에 없는 사람들,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데 무산자 계급이라고 번역합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들. 이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라고 하는 건 뭐냐?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자본가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일부 독재국가에서는 여전히 자본가, 경찰과 군대가 독재자와 자본가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일부 독재국가에서는. 하지만 그래왔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19세기에는 정부를 해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각 대표들이 모이는 거예요. 대표자들이. 농민 대표, 노동자 대표, 회사원 대표, 무슨 대표들이 모여서 국회 비슷하게 결정권을 갖는데 그것을 소비에트라고 합니다. 소비에트. 그래서 정부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새로 만든 것이 소비에트예요. 소비에트가 중심이 돼서 혁명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득권층과 군대 이런 쪽에서 이 소비에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반혁명을 일으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회주의라는 건 뭐냐? 생산수단, 자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노동만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그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사회주의다. 이것은 칼 마르크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집안의 경우에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데 부모는 늙었고 또 병든 사람이 있어.
그럼 혼자 벌어갖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단계를 거치면서 인간들의 도덕성이 점점 더 높아져서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능력에 따라서 분배받는 게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다.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분배받는다. 그것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하면 공산 독재를 연상하지만 지금도 선진국 많은 나라에는 공산당이 있어요. 일본에도 공산당이 있고 유럽에도 공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라고 얘기하죠. 왜? 바로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 것이 가장 좋은 사회다. 우리는 그런 사회를 지향한다. 라는 것 때문에 공산당을 여전히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 문제는 뒤에 다음 시간에 생산력을 따질 때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칼 마르크스는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 사회, 근대 시민 사회를 거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사회주의 단계로 넘어간다. 그것은 필연적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주장입니다.